안녕하세요, 이건목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이제 그 백인들의 식민지였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로 가난과 질병 등에 고통받고 있는 그런 대륙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아프리카에 대해서 백인들이 침투한 것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은 사실상 그 내륙으로 침투하기 시작한 것은 1880년대예요. 그 전까지는 그 해안선, 아프리카가 알려진 것은 고대 로마 시대부터 알려져 있었죠. 왜냐하니까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바다 건너에 있는 것이, 유럽 대륙의 건너편에 있는 것이 아프리카 대륙이니까 지중해 현안은 이미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보시면은 쭉 이 다섯 개 나라가 있는데, 이집트가 있고, 그 옆에 리비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알제리아가 있고, 튀니지 있고, 그 다음에 모로코 있고, 이 지방은 다 알려져 있었어요. 그 외에는 항해수의 발달이 안 되고, 지중해 로마 당시, 그 당시에는 더 밑으로 못 내려가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콜럼버스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멀리 가면은 이 바다가 낭떠러지가 돼서 죽는다. 그래서 무서워서 못 갔고 해서 아프리카 진출이 다 안 됐는데, 1400년대부터 조금씩 항해술이 발달하니까 1400년부터 이제 노예무역이 시작되기 시작하죠. 노예무역. 근데 노예무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를 점령한 게 아니에요. 주로 이게 섬들에게 정박을 해놓고 노예를 사오는 거죠. 누구한테 사오느냐? 흑인들 추장한테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얼핏 생각하기에는 아프리카의 노예를 끌어올 때 백인들이 총칼 들고 내륙에 들어가가지고 숲속에서 그 흑인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끌고 온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흑인 추장들을 설득해서 흑인 추장들하고 거래를 하는 거죠. 또 뭐 무슨 구슬이나 특히 술, 그리고 무슨 신기한 물건들, 그리고 총 특히 이런 거 주면서 너희를 뭐 노예 얼마 거기 잡아달라 이렇게 해주면은 그 요구하는 숫자만큼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거죠. 그러니까 흑인 노예를 잡아다가 백인들한테 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역사에 보면 아프리카 서해안 조금밖에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집트는 알려진 것이 고작해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안 댐이 있는 데 있죠. 그러니까 나일강이 굉장히 긴데 그 중에 일부인 아수안 댐, 테베 뭐 이런 그런 룩소르 고지방까지만 알고, 그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에 있던 흑인들이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고대 로마로 왔으니까 그런 데가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고대 로마 시대부터 쭉 지금까지 이제 내려오는 그 아프리카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거의 전무한 것이, 이 아프리카 동쪽은 거의 그 백인들이 가지를 못했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실크로드 무역이라는 것이 이게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가든가 또 인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인도에서 배를 타고 저기 그 아라비아 반도로 가서 시나이 반도 쪽으로 해서 육로로 다시 오든가 그렇게 되는 것이 되게 일반적인데, 이 아프리카를 뺑 들어서 오는 그 무역이라는 것은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 항로를 발견한 다음부터 그게 가능해졌죠. 그러나 인도로 가는 항로가 개발됐다고 해도 대개 이 배들 그 통로가 그 동쪽에 있는 마다가스카르 섬, 그리고 지금의 케냐 지방 있죠. 거기에서 물자 보급받고 가는 것일 뿐이지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 중세기부터 쭉 그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진출의 꿈이 항상 있었어요. 거기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갈려있던 세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가 이 사람들이 궁금한 게 사제왕 요한이 있다는 그 설을 믿은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자, 1453년에 콘스탄폴이 함락되면서부터 오스만 제국한테 맡겼죠. 오스만 제국이 그 이슬람 세력이 막아가지고 내려가는 걸 막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이 콘스탄티노플을 위협을 하면서 동로마 제국이 위태위태해지면서 기독교 사회에는 어떠한 꿈이 생기느냐 하니까, 자, 위에서는 러시아가 내려오고 그 남쪽에서 또 기독교 세력이 올라가고 서쪽에서 또 기독교 세력이 와서 세 박자로 이 침공을 하면은, 압박을 하면은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된 다음에 동로마 제국의 마지막 그 황제의 조카딸인 딸을 보내가지고 그 러시아 황제한테 시집을 보낸 게 그 이유였고, 그 후에 이 사람들이 쭉 믿은 게 뭐냐면 요하네스 사제왕 요한이라고 있습니다. 요한인데 원래 이름은 이제 요하네스라고 되죠. 사제왕 요한이 누구냐니까,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 시바의 왕 아시죠? 시바의 여왕이 예루살렘에 쭉 가가지고 솔로몬 왕이죠. 현명한 왕이라는 솔로몬 왕을 방문을 했는데, 솔로몬 왕과 하룻밤을 보내고 임신을 해서 내려왔는데, 그 자손이 바로 사제왕 요하네스고, 그 후에 동방박사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또 후에 그 사람의 또 후에이기도 한 사람이 바로 그 사제왕 요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사회에서 에티오피아 기독교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오스만 제국을 압박하면은 굉장히 좋겠다 해서 사제왕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원래 유럽 사람들이 동방으로 진출한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포르투갈 사람들이 인도 항로를 발견하기 위해서 배를 띄워서 희망봉 발견하고 또 이렇게 인도로 갔다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원래 인도로 가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해안을 끼고 갔던 가장 큰 이유는 사제왕 요하네스를 만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포르투갈 왕의 명령으로 항해사를 보내가지고 희망봉을 발견하고, 바톨로메오스 디아스죠. 그 다음에 그 희망봉을 발견한 그 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가니까 그때부터 동진을 해서 인도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인도를 가면서 거기 어쩔 수 없이 들게 된 것이 바로 에티오피아인데, 에티오피아가 가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뭐냐니까, 거기에는 사유왕도 없었고, 그리고 그들이 꿈꾸었던 어떤 황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아예 멸망해버려요, 에티오피아가. 그렇기 때문에 사제왕 요한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제 동방 쪽, 다시 해서 인도 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니까, 늘 고대 로마부터 가져왔던 궁금증이, 저 나일강이 아프리카에 있는 건 아는데 저게 수원지가 어디냐, 그걸 알고 싶어서 이게 보냈는데, 도저히 지금까지 갔던데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내륙을 가면은 사람도 안 살고 있고, 그리고 그게 말레리아에다가 그다음에 째째파리라고 해서 아주 치명적인 병균을 옮기는 그런 해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내륙은 백인들의 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못 갔죠. 그런데 1800년대 후반에 이제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한데, 1800년대 후반에 제일 중심이 돼서 아프리카에 침공하게 된 계기가 뭐냐니까, 바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스탠리하고 리빙스턴. 리빙스턴이 말하자면 선교사이자 탐험가였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래 수십 년간 아프리카 탐험을 했어요. 탐험을 했는데 참 신기한 그런 이야기가, 이 사람이 탐험했던 그 지역 있잖아요. 그 족적이 전부 나중에 영국 식민지가 됩니다. 식민지가 되는데 1860년대에 이 사람이 지금의 우간다 지역에서 실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리빙스턴이 보내오는 아프리카에 대한 그런 소식이나 선교 소식 같은 것이 유럽인들에게 굉장한 자극제가 되고 지리적인 궁금증을 많이 풀어주는, 그래서 아주 열광적인 그런 존재였는데, 그 존재가 실종이 되니까 유럽이 난리가 났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리빙스턴을 찾아라 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졌는데,
미국의 한 신문사가 자금을 다 대줘가지고 스탠리를 보냅니다. 모튼 스탠리라고 하죠. 데이빗 모튼 스탠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한 장사꾼이자 기자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미국 신문사 지원을 받아가지고 쭉 가가지고 우간다에서 리빙스턴을 찾습니다. 찾고 난 다음에 이제 리빙스턴하고 같이 탐험도 하고 그러다가 리빙스턴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탠리는 계속해서 탐험을 하는데 이 사람이 리빙스턴의 가장 큰 공로가 뭐냐니까 나일강의 수원지를 발견하죠. 그 나일강의 수원지가 어디냐니까 지금의 탄자니아에 있는 빅토리아 호수가 바로 이제 그 나일강의 원천인데 여러분들은 나일강이 두 개인 줄 아시죠? 하나는 청나일이 있고 하나에 백나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나일은 서쪽에 있는 탄자니아에서 빅토리아 호수에서 수원이 출발해서 쭉 엘버트 호수를 해가지고 쭉 해서 올라오는 세계에서 그런 제일 큰 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나일은 지금의 에티오피아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합쳐서 그것이 만나는 곳이 지금의 수단의 수도인 하르툼에서 만나죠. 그래서 그것이 쭉 올라오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나일강입니다. 지금까지 리빙스턴이나 스탠리는 리빙스턴이 가보지 않았던 콩고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콩고로 쭉 들어가서 쭉 가는데 이 콩고를 쭉 가면서 그 취향들을 설득해가지고 자금을 받았으니까 뭐 그냥 쪼가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슨 증서 쪼가리를 받아놔요. 그게 뭐냐, 일종의 양도중서 비슷한 이런 건데, 각서 비슷한 그런 것인데.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넓은 이 땅덩어리를 다니면서 취향들한테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깃발 꽂고 다닌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신생 국가인 비스마르크가 보니까 독일은 이제 아프리카 이 동쪽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루안다니 그쪽이 되게 독일, 탄자니아 이쪽인 독일 식민지였거든요. 그 다음에 프랑스는 아프리카 동쪽, 그리고 아프리카 서쪽, 그 영국은 아프리카 이 북쪽하고 남쪽,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 쭉 올라오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틀림없이 중앙에 있는 아프리카 가지고 아주 빡치게 전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1884년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베를린으로 다 부릅니다. 비스마르크가 다 불러가지고선 소위 말하자면 베를린 회담이라는 걸 하는데 그게 1885년 1월 달에 끝나요. 한 석 달에 걸쳐가지고선 여기에 그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17개 나라를 다 부릅니다. 베를린에. 불러가지고 먹고 마시고 떨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아프리카를 갈라먹는 거예요. 그때 완성되지 않은 조악한 아무도 지들이 가보지도 않고 듣도 보지도 못한 지역을 갖다 놓고 식민지를 갈라먹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니까 누가 어떻게 영유권, 소유권을 주장하느냐. 네가 이 지방을 우리 땅이라면 뭘 근거로 그걸 주장하느냐. 그때 우리가 이미 너희들이 먹은 땅들은 다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데는 자기들이 가서 깃발 꽂는데 다 식민지 인정받았어요. 근데 이 벨기에가 차지한 여기 이 콩고 지방, 거기 가본 적도 없고,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깃발을 꽂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이것을 벨기에 소속이다? 그러면 국가 소유니까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독일, 프랑스, 영국이 벨기에 같은 그런 약소 국가인데 그걸 그냥 두겠어요? 야국강시 시대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 벨기에를 이 콩고를 뭐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프리 스테이트. 프리 스테이트. 콩고 자유국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레오폴드 2세의 개인 소유지를 만듭니다. 개인 소유지를 만드니까 걔네들은 개인 땅은 안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봐도 아무것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곳이니까 할 수 없지. 그래서 개인 소유국으로 프리 스테이트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류 식민지사에서 제일 잔혹한 범죄가 레오폴드 2세가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이 콩고에서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이게 고무가 무진장으로 있는 거야. 고무나무. 그때가 자동차가 등장한다니까. 고무에 이게 자동차 타이어에 고무가 쓰이잖아요. 신발에도 쓰이고 뭐에도 쓰이고. 그러니까 고무의 수요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니까 이 콩고 땅에 엄청난 고무 재배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레오폴드 2세가 어떤 식이니까 인간 취급을 안 한 거죠, 흑인들을. 그래서 하루에 할당량을 정해주고 몇 킬로그램 아니 몇백 그램 이상으로 이걸 고무가 액 아닙니까? 그 고무 액을 받아오지 못하면은 그 자리에서 팔, 다리를 자릅니다. 정말 일과 할 수 없는. 그래서 너무너무 참혹하게 한 20년, 몇 년 가까운 사이에, 10몇 년 가까운 사이에 거의 한 2천만 명 가까이 죽였다는 그런 말 있을 정도로 뭐 잔인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나중에 벨기에가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해서 벨기에령 콩고 공화국을 만듭니다. 그러면서부터 이 아프리카가 이때 막 들어오기 시작해서 결정적으로 아프리카 내륙에 진주를 낸 것이 1865년에 키니대가 키니대. 그래서 말라리아가 해결되면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고, 그 다음에는 내륙 진출이 빨라진 것이 기관총 등장 같은 무기의 등장. 이러면서 콩고 내륙과 같은 당시에 1885년에 이 지도를 가를 때 지금 보시면은 아프리카 지도에 직선이 많이 있습니다. 자루된 것. 그게 뭐냐면 자기들도 안 가봤고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경험도 못하는 그 땅덩어리를 내가 소유했다고 하다 보니까 아예 잘 모르겠으니까 자대우선이 쭉쭉 한 거예요. 완전히 아프리카가 완전하게 식민제국주의 이 지배 내지는 전쟁터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 1885년이에요. 근데 원래 기독교인들이 아프리카에 가려는 이유는 사제왕 요한을 만나는 거. 그 다음에 나일강의 원리를 알려는 거. 세 번째로 무진장으로 황금이 있다더라 하는 그런 허풍된 소문을 믿었는데 나중엔 그게 아니라 땅 따먹기 전쟁으로 들어간 겁니다. 백인들의 야욕이 결국은 그런 큰 아프리카의 비극,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프리카 그 식민지였던 나라 보면 지금도 이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의 말을 쓰고 그리고 또 그 나라의 원조를 받으면서 사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제에서 많은 고생을 했고, 그리고 침략과 약탈을 많이 당했지만은, 이 아프리카가 당한 그 고뇌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과 글로서 형언할 수가 없는 정도라는 얘기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